가구당 학원비 투자율이 줄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낸다고 이 계급을 올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대치동 학원의 인기는 아마 꺾일 것이다. 학원의 인기는 꺾이지만 학원가로부터 촉발된 대치동 지역의 부촌 경향은 한동안 갈 것이다. 영등포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등포지만 사실은 좀 다른 권역인 여의도가 용산 마포와 붙기 시작했어요. 강남 4군 어디인가, 강동구를 말하기도 하고 용산을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디라고 말하냐면 강남 4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5의 강남은 안녕하십니까. 처음 찾아뵙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그간 제가 도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을 내고 그때마다 이 채널은 처음입니다만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채널 등에 찾아뵙습니다만 이번에는 제 고향이라고 할 만한 강남, 물론 서울 강남이죠. 다른 강남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강남에 대한 책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죠. 서반포 동잠실. 그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천당위의 분당까지는 모르겠고요. 분당이 강남 3구보다 더 위일까? 그래서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버금가는 곳이긴 하죠. 그래서 지난 정권, 이제는 지난 정권입니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가 나왔는데 전 사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분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지역은 플러스 알파인 것이고 80년대 말에 기획했을 때부터도 기획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원래는 경기 남부에다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 쪽형 차원에서 만들어준 게 일산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1기 신도시라고 하면 사실 남부인 거고 그 핵심은 분당이었습니다. 나머지 삼본이니 평촌이니 중동은 그 각각의 도시들이 원래 하던 계획을 노태우 같은 경우 때 200만 호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끌어간 거고 정부 차원에서 진정하게 정부가 주도한 거는 분당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직결되는 지역으로서 뜬 거죠. 분당선도 놓고 사실 성남이라는 도시가 60, 70년대에 강북의 철거민들을 데려간 구도심, 그리고 분당, 그리고 판교가 있고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사실 서울 사람들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8호선, 분당선, 신분당선을 각각 놔준 거죠. 같은 도시지만 세 지역 간에는 교통이 좀 불편한 편이고 서울 가는 건 빠른 그런 약간 경기도의 압축방 같은 도시가 만들어진 건데 이 중에 분당은 대장주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확장 강남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확장 강남, 경기도 강남 중에 최고인 거죠. 천당의 분당은 아니고 천당에 버금가는 분당. 그래서 요즘에 분당 답사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뭐 서울 4대문 빼고 나머지 4지역은 다 살아보기도 하고 경기도 몇 군데 살았습니다만 분당 쪽에 좀 개념이 약해서 좀 안 살아봐서 요즘 열심히 답사를 다니고 있고 사실은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중에 다른 지역들은 좀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지 수익성이 생깁니다. 이 책에서 말했지만 시장 논리에 따르면 강남의 80년대 초 아파트도 아직 재건축이 안 끝난 상태예요.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90년대 준공된 경기도 아파트들이 먼저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시장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이들 중에 유일하게 시장성이 있는 곳은 분당인 거죠. 여기 사실은 정부가 규제만 안 하면 이미 재건축하고도 남은 곳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답사 다니고 있습니다. 금방 없어질 것 같아서 오늘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곳이 분당인데요. 서현동에 있는데 오기 전에 잠깐 돌아다니고 80년대, 90년대 지은 9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들을 보고 있었어요. 마침 이 촬영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자료를 하나 저한테 기증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92년에 입주가 시작된 분당 현대아파트. 지금은 분당 효자촌 현대아파트라 부릅니다. 시범현대 말고. 분당의 최초의 아파트들은 시범단지라 부르고 그 시범단지들은 옆에 특수부대가 있다 보니까 좀 개발하기 애매해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분당에서 세종까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 다음 이어서 만든 게 요 분당 현대 아파트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당천이 가운데 흐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어떻게 생겼나 가봤습니다. 아직은 이 계획대로 그대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고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분당에다 다리 붕괴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다리 수리공사하고 있는 느낌. 90년대 지은 신도시도 다리를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참 부실 위험이 있고 공사를 하는구나. 사실 이거는 1기 신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 전 그때 한참 고등학교, 대학교 사이여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200만 호로 너무 급하게 짓다 보니까 바다모래 파동이라든지 손길을 안 빼고 모래를 썼다든지 또는 철근 넣어야 되는데 목조를 넣었다가 들킨다든지 그리고 입주 첫날에 분당에서 건물에 금이 가서 가스가 새서 일가족이 사망한 일도 있었고 저 다른 어딘가는 베란다를 급하게 양생하다가 시멘트 양생하다가 무너져가지고 헐고 새로 지은 일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로 점철됐었습니다. 1기 신도시가. 그리고 요즘 약간 지진이 많이 나고 있는데 내진 설계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재산을 증식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산 살고 있습니다만 이래저래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안전 문제를 뛰어넘어서라도 분당은 이미 재건축이 되고도 남을 만한 곳이다. 아마 요즘에 제가 답사에 보면 이 책 쓰기 위해 답사에 보면 대치나 개포 쪽에 80년대 중반 후반 아파트들이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재건축을 위한. 아마 그 다음 단계 정도? 5년, 10년 내에 움직임이 가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특히 분당은 열심히 봐주세요. 아마 빨리 모습을 바꿀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은 시범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멘트 있습니다만 강남 불패는 뭐 말씀드렸지만 강남 1급 현상은 영원할 것이다. 아마 한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고 마용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값만 보면 마용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는 아파트 값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합 기능을 봐야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마용성이 아니라 마용여가 될 것이다. 여의도. 다만 요즘 마용성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광진도 포함되죠. 강남 상구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재산 증여를 할 때 자기들이 사는 그리고 활동권이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게 동작구인 거고 마용성 광진인 거고 강동구인 거고 분당 판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용성은 그런 개념에서는 유효하다. 그 마용성의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성수가 떠서 그렇다느니 하는 자꾸 회고적 어류를 저지르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강남의 확산 과정이지만 확산되는 주변 지역 중에서도 튼튼한 산업이 있는 반도체 벨트가 있는 확장 강남 쪽이 유력한 강남에 버금가는 곳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리하자면 어떤 것들은 유효한 신조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나기도 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서리풀 지역이나 대공역 주변 같은 곳 조그만 자투리 땅들 개발하는 계획들이 전부 아마 중단될 것 같죠. 그리고 요즘에 답사하면서 많이 봅니다만 뭐 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신통기획들 다 흔들흔들합니다. 그 다음 대선 결과 여건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전국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 하나도 믿으면 안 되고요. 핵심은 뭐냐면 하반기가 중요한데 대선이 끝났고 그 다음 지선이 중요할 겁니다. 요 1년 사이에 움직일 변화가 진정한 변화다. 이미 보면은 지금 요즘에 제가 주목하는 코멘트들은 대선 후보의 코멘트들이 아니라 지자체장들의 코멘트들이에요. 이것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가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지난 총선 때 사그라들었던 김포 서울 편입 얘기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잡음들이 노이즈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이런 노이즈 속에서 진짜 정보가 뭐냐를 캐치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은 노이즈다. 예를 들어 뭔가의 지하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또는 최근에 철도 지하화 시범사업으로서 안산, 대전, 부산이 선정됐는데 이 중에 특히 대전, 부산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포함해서 사실상 지하화가 아니라 이체화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하화는 뭐냐면 지상에 있는 걸 내려버리고 위를 녹지로 만드는 거죠. 공원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하로 내려버리고 위를 일반 도로를 바꾸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되면 담을 쳐버리기 때문에 도시가 분단돼요. 그거를 일반 도로를 만들어서 통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또는 대전과 부산 같은 경우도 철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뚜껑을 씌워서 아래에 내려보내고 위를 다른 개발을 하고 도로화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지하화라는 식으로 약간 여론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지선까지 나올 거라 유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정치인이 말했으니까 뭐 국회의원이 말했으니까 시장이 말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었으면 이미 GTX-A는 완성됐어야 돼요. 우리 모두 삼성역에 내리고 있었어야 돼요. 2025년까지 완공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걸러 들으시라. 한국 사람들은 참 서로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 속아서. 근데 참 누가 말하면 잘 믿어요. 이런 거는. 어디 완성된다 하더라. 예를 들어 GTX 얘기 같은 거. GTX 참 말도 많고 살도 많죠.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GTX A, B, C만 지금 계획대로 완성돼도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정권에서 주장했던 게 A, B, C, D, E, F, G에다가 충청과 CTX까지 난리였잖아요. 대부분 안 될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제발 걸러 들으세요. 딱 떠오를 지역은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용인 상공회의소 강연도 했습니다만 용인 쪽이 힘을 많이 들이겠어요. 개발에. 한때 난개발하면 용인이었잖아요. 80년대부터. 그랬는데 용인이 기흥구와 수지구 쪽이 난개발을 뛰어넘어서 성장을 시작했고 농촌 지역인 처인구의 개발도 시작이 됐습니다. 시청에 있는 역북동 명지대학교하고 있는 이쪽 지역이 힘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남쪽에 안성, 오산, 평택과 인접한 남산화, 이동 같은 곳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말하자면 삼성전자 예정지잖아요. 이쪽 지역도 최근 카더라에 따르면 토지 매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지주들하고.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는 용인 이제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장 주변 개발 같은 게. 그래서 용인에서는 용인에 만드니까 이 모든 혜택, 말하자면 출퇴근 인력들이 용인에 머물길 바랄 겁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처인구에 머물길 바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현재 가보면 주변에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용인에 기반이 없는데 주변에 기반인 곳이 어디냐면 동산 이신도시인 겁니다. 1위 경부고속도로 서쪽이고 2가 동쪽인 건 아실 겁니다. 한참 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도로가 잘 갖춰지고 있고 건설 중인 이신도시와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이에 터널을 놓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상당 부분 동산 이신도시로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이전에도 예측이 원래 용인 남부 지역은 행정구역 용인이지만 사실상 평택의 송산이나 뭐 브레인시티 또는 오산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자체를 볼 때 이 도시가 있으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모두 여기서만 움직일 거야, 밖으로 안 나갈 거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의 바람이고 시민들은 교통망을 따라 흘러다닙니다. 예를 들어 판교에 일하는 직장인들이 판교에 못 살아요. 판교 집들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경강선 따라서 용인이나 이천 여주에 삽니다. 이게 이렇다 보니까 성남이 인구 100만을 끝내 못 찍었어요. 가성비 좋은 집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인력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높은 임금 받는 사람들도 살 수 없을 만큼 분당 판교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를 놓쳐버린 거죠. 여기 반해서 용인이나 고양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은 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100만 찍고 특례시를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인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하이닉스의 혜택을 동산 2가 특히 누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참 개발 중인 동탄 이신도시는 아마 3년 안에 상당한 대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아울러서 동탄이란 거는 동탄시가 아니죠. 화성시 동부에 있는 동탄동, 정확히 동탄구동인 거죠. 화성 같은 도시는 하나의 도시로 보면 안 됩니다. 동부와 중부와 서부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화성이라는 말을만 들으시고 반도체 화성, 동탄 화성이니까 화성에 투자하세요 라는 식의 말에는 속지 마시라. 시청에 있는 남양읍과 병점이 있는 중부, 동탄이 있는 동부는 대단히 다르다. 이런 지역별로 좀 쪼개서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만 가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라 라는 말씀을 늘 강조하곤 하죠. 어떻게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들 이런 질문 넣으시는데 너무 가혹해요. 특히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곳이 주로 서울 경기도인데 서울 경기도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이런 질문 던지시면은 너무 가혹한 거예요. 다만 이제 질문을 바꾸자면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서울 경기도 바깥은 다 그러면 소멸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동남권, 포항부터 여순강, 여순, 순천, 광양까지는 개별 도시의 인구들은 증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방위산업 클러스터 또는 철강, 조선 등이 국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 도시만 보면 안 되고 권역으로 보시면은 든든하다, 여전히 튼튼히 버티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또는 충청도라고 해도 반도체 권역인 아산, 천안, 그리고 청주는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청주를 제가 주목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조사할 때마다 제가 찾아볼 때마다 인구가 늘고 있어요. 최근에 인구가 88만이었습니다. 근데 오송, 오창, 하이닉스 삼각형이 지금 국권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청주는 모르긴 몰라도 머지않아 인구 100만 찍을 겁니다. 근데 이게 충청북도가 잘하고 있어서 또는 청주가 잘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KTX라는 교통망이 있고 서울 경기에서 흘러넘치는 공장과 인구가 그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자체 단위로 보지 마시고 대서울권이라고 하는 권역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는 이런 곳이 아닌 곳 중에는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 같은 곳도 단단합니다. 워낙에 전통적인 중심도시였고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튼튼히 받쳐주고 있어요. 왜 받쳐주냐면 씁쓸한 얘기지만 서울과 통행이 쉬워요.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서울권의 최전방으로서 이런 강원도나 충남, 충북 도시들이 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말씀은 한국도시의 미래에서 드렸습니다만 원주시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취업 전선은 최동방이다라는, 그리고 원주 무실동이라고 원주역 근처 도시인데요. 여기는 강원도의 강남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개별적으로 보시라. 지방 또는 강원도, 충청남도 이렇게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숨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 하이닉스의 확장 지역으로서 요즘에 테크노폴리스라는 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북쪽에. 이거 오송 오청항과 좀 다른 데입니다. 청주 공항 근처예요. 여긴 최근에 택지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완판 났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중앙에, 말하자면 서울에서만 바라보면서 소멸한다, 지방은 미래가 없다 라고만 보지 마시고 직접 가보시라. 임장은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책입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사구에 제가 제 기억하지 못하는 영유아 때 한번 살았었고, 신반포 주공에. 그 뒤로 10대, 20대, 30대에 걸쳐서 3구를 두루두루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세입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분들은 집이 있으니까 한 곳에만 사는데, 강남구든 서초구든 송파구든 떠돌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 살았고, 그 시기가 마침 80년대, 90년대라 2000년대도 포함됩니다만 이 지역들이 만들어지고 재건축되는 시기를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사회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어요. 이 강남 지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강남 3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강남이 아파트만 있다거나 또는 부자가 되려면 여기 가야 된다. 또는 여기는 압구정 현대니 수서비리처럼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식의 너무 뭐랄까요 선입견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여기는 강남 3구는 아파트가 많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 책의 핵심인데 강남 3구의 문제는 아파트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적어서 문제예요. 근데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뭔가 오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답사가 보면은 그래요. 강남 3구 답사하다가 질문을 받아요. 왜 왔냐 여기. 그러니까 주민들은 확실히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항공사진을 보면 요런 게 있어서 보러 왔다 라고 했더니 이게 강남구 대치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재건축돼서 이제 대치동 구마을 매치구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따져볼 게 많은 문답이었습니다. 강남 쪽에 역사가 없다. 여기는 들여다볼 곳이 없다. 서울의 역사는 저 사대문에만 있다. 이런 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다고 한 게 제가 첫 번째 답사책인 서울선언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이 11번째 책인데 도시답사에 대해서 그때 2018년에 처음으로 강남의 세입자 출신으로서의 이른바 인문학자, 전 문헌학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만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있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요즘 저는 답사를 전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제 마음의 고향이고 초중고를 나온 강남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재건축 무슨 안내 또는 어디가 오를 것이냐, 강남에서 어디 갈지 좋습니까?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런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제가 앞에 냈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곳이라는 거. 한국 사람들이 좋다는 개념을 지금 본인 개념으로 못 잡고 있습니다. 나는 뭘 좋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디 사면 오를 거냐밖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돌아보시라라는 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마 인문학자적인 관점이겠죠. 여러분이 이제 강남을 볼 때 주로 통계적인,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시 통계를 내고 전체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데 인문학의 기본은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대의 탄생, 자본주의 탄생이 개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가를 생각하시고 나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각각 이런 곳이고 하니까 한번 본인의 눈으로 남이 카더라 말고 본인의 눈으로 한 상구를 보시고 그걸 보게 되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이 아닌 경우에 또는 질문에 있습니다만 미래의 이른바 제2의 강남 어디냐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안목도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죠. 강남 불패는 팩트인 거죠. 강남 불패라는 거를 신화로 본다면 아마 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건 현실입니다. 강남은 이미 80년대부터 1극이 됐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 극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제가 강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채널에 나가서 방송에 나가든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경기도 말씀도 드리고 이른바 확장강남이라고 하는 반도체 발전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썸네일 제목이 제2강남이 여기다. 강남이 지고 여기가 뜬다 하실 건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2강남은 없을 거예요. 이건 이미 확립된 겁니다. 그 확립된 시기는 80년대 초다라는 거죠. 그 배경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원래 서울의 중심은 한강 이북에 있는, 한강 북쪽에 있는 사대문과 용산이었죠. 이 중심이 확립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부터, 그리고 조선시대, 그리고 총독부가 지배하던 35년까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죠. 북한이 쳐들어오죠. 그때 한국 사회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강의 북쪽에 살았다가 북쪽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탈출을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겨요. 정부 차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요 시설을 전부 다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강북에서 못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 개발되는 거고, 강남 개발하다 말고 중간에 정세,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황이나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면서
강남에 대한 개발을 포기하고 더 남쪽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게 과천 정부청사, 안산 반월신도시, 그리고 지금의 세종으로 이어지는 임시행정수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강남이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강남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강남 상구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짬짬이가 되어서 한 게 아니라 한강 남쪽을 전부 강남이라고 불렀는데 영등포도 강남이었고 손호동도 강남이었습니다. 동작도 강남이었고 이 범강남 지역에 모든 시설을 내려보냄으로써 강북의 인구를 줄여서 두 번째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을 원활하게 치르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강남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북을 비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강남에 몰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1974년 5년까지 얘기고 그 뒤로부터는 강남도 위험하다는 말이 나와요. 더 경기도로 내려보내고 충청도로 내려보낸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부가 강남에 주목한 거는 한 5, 6년이에요. 이 시기 동안은 아직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 상구가 한국의 일극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정부도 강남을 키우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한 게 아니라 일단 인구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관악구부터 지금의 강동까지 전부 사람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거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주들한테 구입하려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에 토지구의 정리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제 땅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채비지라는 게 나와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땅을 서초구와 강남구 중간에 몹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놓을 수 있는 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공짜로 도로를 놓기 위해서 서초구 강남구를 개발한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강남구를 개발하려고 도로를 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점까지는 영등포 쪽이 제일 비싼 땅이었고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사당동이나 신림 이쪽이 또 봉천 이쪽이 청담동도 비쌌어요, 땅이. 그러다가 정부 부처를 내려보내서 강제적으로 강북의 인구를 강남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상공부, 지금의 재경부라든지 이런 부서들이죠. 통상부라든지 이 부를 강남으로 내려보내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지라는, 그리고 부서만 내려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유관단지들, 예를 들면 석탄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또 한전이라든지, 그래서 코엑스 바로 옆에 한전부지가 있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얼마까지 한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강제적으로 재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때까지 땅값이 정말 바닥이었던 강남구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지금 압구정이니 청담 학동은 강남 최소의 부촌으로 돼 있지만 그 시점까지는 강남에서 가장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가보면 지금도 약간 교통적으로 고립됐어요, 그쪽은. 그래서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그랬는데 상공부 단지를 내려보내고 플러스 알파로 총무처 단지도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삼성 차관 아파트 자리가 총무처 단지 예정지인데, 그러면서 그 계획이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상권 개발을 하게 된 게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계속 말하는 게 지금 강남 탄생하고 풍수지리 이른바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압구정 같은 곳은 원래 개발 계획이 없다가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급속히 날림 개발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영원하리라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압구정 청담 학동이 제일 부촌이니까 이건 원래 그럴 만한 곳이었다라든지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독일어의 철학 개념에 회고적 오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는 원래 이럴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세상을 바라볼 때 회고적 오류만 저지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든 사례가 그레이스 백화점이라든지 압구정 현대 유명하잖아요, 백화점들. 그래서 매출을 보자는 거예요. 백화점 매출. 강남 3구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백화점이 어디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압구정 현대라든지 말씀하시겠죠. 근데 21년도에 서초구에 있는 강남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호남 이쪽에 있는 그 신세계가 21년도에 백화점 세계 1위를 했습니다, 매출. 강남구가 아닌 거예요. 서초구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강남터미널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 메리엇 호텔이 있고 결혼식 많이 하거든요. 다들 서울에 딴 데서 결혼식을 하면 힘들어요, 가는 게. 근데 딱 거기서 결혼식 하면 버스 타고 와서 다시 가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서울역이나 광명역 KTX에 회의실 많은 거 아시죠? 전국에서 모여서 회의만 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결혼식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싹 쓸어가는 거예요, 백화점을. 그러다 보니 이미 부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왕십리 뉴타운이나 신길은 별게 없었고 압구정이 최고였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미래의 기회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일단 이게 어떻게 해서 부촌이 되어갔는가를 괜히 풍수지리니 이런 거 믿지 마시고 한번 찬찬히 따져보시라.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 힘을 기르시라는 게 제 책의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대치 또는 개포, 여기가 지금 대치동 하면 유명하잖아요. 근데 대치동에 학원가가 많다는 거하고 결합돼서
여기는 원래 부촌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원래 학원가는 외곽에 만들어져요. 학원들이 좀 이렇게 땅값 높은데 못 들어가거든요. 임대료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갑니다. 또는 교통이 불편한 데로 들어가요. 좀 싸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노원구 학원가나 목동 학원가, 그리고 강남의 외곽이었던 대치 개포 쪽인 거죠. 그랬다가 학원이 중요해지니까 떴던 건데, 그럼 이게 영원할 것인가? 이건 좀 약간 과격할 수 있습니다만, 학원가 인기가 좋으려면 모든 사람이 학원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왜 가냐?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계급적인 상승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당 학원비 투자율이 줄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낸다고 이 계급을 올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말했지만 대치동 학원가 인기는 아마 꺾일 것이다. 근데 그 경우에 학원가 인기는 꺾이지만 학원가로부터 촉발된 대치동 지역의 부촌 경향은 한동안 갈 것이다. 압구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토박이 강남구 하면은 강남 북쪽인데 이쪽 사람들은 대치나 개포나 남쪽으로 보거든요. 여기 약간 다르다라고. 또 대치나 개포 사람들은 수도 일원을 또 강원도 아니라고. 미묘한 심리들이 있는데 구별 짓기. 그거를 남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렇다라고 믿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따져보시라. 한 번만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주체적으로 남에게 말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개념, 가치 상승도 포함해서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방송이나 나갈 때 이렇게 메이크업 하잖아요. 꼭 와서 말씀하세요. 코디들이. 그 부동산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쭤보는데 제가 어디 땅을 샀는데 오르겠습니까? 안 올라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사셨어요? 하면은 제 친구가 사라고 해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럼 가보시고 사셨나요? 아니요. 라는. 뭐 가보셨어야죠. 안 가보고 그 친구분 책임도 안 질 건데 미래를. 근데 정말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이게 강남 때도 그랬어요. 초기 강남 개발 때도 그랬어요. 부동산 가가지고 지도 펴놓고 거기 이제 필지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산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국이 초인플레였기 때문에 사면 100배가 올랐던 거죠. 근데 그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부동산을 통한 상승 기회는 줄고 있고 여러분은 안목을 기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면 조금 더 아마 목적지향적인 독서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심리입니다만 이제 1극이 돼버린 거죠. 강남 탄생 자체는, 강남 3구 탄생 자체는 사실은 부촌이 되리라는 전제를 깔고 개발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최초의 강남이 영등포라든지 천호라든지 여러 경쟁 상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강남 3구는 여러 강남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75년 이후에 정부의 관심은 경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안산, 과천, 지금 세종까지. 하지만 강북의 부자들이 강북에 있는 단독주택을 포기하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어쩌면 내 재산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저쪽에 부자들이 살고 권력자가 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70년대 후반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사건인 거죠. 이거는 이제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서 뭐 자세한 배경 설명은 생략합니다. 책에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손정목 선생이 쓴 도시사학자, 서울도시계획 이야기라고 하는 바이블이 하나 있죠.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하고, 물론 자서전이라고 하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명박 씨, 이제 씨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명박 씨의 얘기를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설득을 했는데 아파트 지어보자고. 정주영 씨가 거부했다 그래요. 우리 현대는 서양강댐, 경부고속도로 이런 토건을 하는 곳이지 어떻게 성역과 같은 아파트를 짓냐고. 부끄럽다고. 그러시면, 하지만 이게 뭔가 미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회사를 나눠가지고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현대라는 이름을 집어넣지 않은 회사를 만들어서 정씨 집안 한 명을 앉혀서 개발한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됐대요, 처음에. 그 모래밭에하고 하다 보니까 매달 물넘치고 하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말에 따르면 어차피 분양도 안 되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준 거다, 좀. 그랬는데 이게 뜻밖의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피그의 시작이었다. 원래 뜻은,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당시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따라보면 분양시킨 다음에 털고 나오란 뜻이었답니다. 여전히 부촌의 기준은 강북이었기 때문에. 청담동, 평창동, 이촌동, 한남동 이런. 그런데 이게 터져버리면서 못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트가 나왔는데 정관계 내놓으라는 사람들, 뭐 기자, 이게 몇백 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였구나라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사실 부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 대도 정세영 그때도 보면은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약간 의적 말도 들었던 나쁜 사람인데 피해 신고를 못 받았어요, 경찰이. 다 쉬쉬해버린 거예요. 괜히 털렸다는 말 나오면 욕먹을까봐. 근데 그런 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강북이 아니라 강남에 산다는 게 드러나 버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라는 게 있다. 여기가 그동안은 맨날 물넘치고 하는 땅이라서 참 살기도 안 좋고 저 뭐 배나 단무지 기르던 땅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감각 좋은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시작한 게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가 되면 이 흐름은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동안에 강북의 단독주택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사면 재산이 오른다라는 신화가 80년대 초에 확립이 됩니다. 특히 강남구를 중심으로. 원래 스타트는 서초구였는데 그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강남의 신화는 80년대 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바뀌지 않았고 이게 안 바뀔 거로 보는 게 부촌이 바뀌려면은 국가가 바뀌어버리거나 전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바뀌어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극이 이미 형집된 것을 바뀔 것이라고 예상할 변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서울은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3개의 핵이 있다 그래요. 3핵. 강북, 용산, 영등포, 그리고 강남입니다. 전통적인 중심은 강북 사대문과 용산이었는데 강북에 있던 많은 기관이 이미 세종이나 다른 기관으로 옮겨갔죠.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현재 여야를 포함해서 모든 정당, 정치 세력은 사대문을 웬만하면 비우고 싶어 합니다. 비우고 아테네나 파리 같이 역사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 기능을 이어받고 있는 게 용산입니다. 용산 마포 이쪽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대문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한편 영등포를 키워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강북과 전통적인 중심지인 인천 이걸 잇는 중간에 영등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경인이라고 합니다. 경성과 인천. 그래서 인천이 힘을 가져야 영등포가 뜨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결절점을 하나 더 만들어주려고 개발한 게 여의도였습니다. 근데 인천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인구는 느는데 아마 300만이 나올 거고 조만간에 부산보다 인구가 늘겠지만 인천이 지금 세종이나 부산을 능가할 만한 어떤 복합도시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아직은 그게 안 보입니다. 인구는 많은데 도시가 인구만으로 아파트값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등포지만 사실은 좀 다른 권역인 여의도가 제 관측으로는 용산 마포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흔히 마용성이라 부르지만 그건 아파트값만 본 거고 복합 기능으로서는 마용열은 묶어야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3핵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핵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가 강남이에요. 근데 마용열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가 된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물론 강남도 부족하지만 마용열은 더 부족해요. 그리고 더 올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서울은 강남 1극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강남 1극은 확장되고 있는데 그게 제가 갈등도시부터 대서로길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확장 강남이라는 개념입니다. 반도체를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오산 그리고 지제, 오송 그리고 아산 신도시까지 이 전체가 강남인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강남 4구는 어디인가? 강동구를 말하기도 하고 용산을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디라고 말하냐면 분당이 강남 4구라고 말합니다. 1기 신도시 중에 경기 남부지구는 그 설계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땅만 경기도고 사실상 강남 사람들이 갈 것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 3구와 그 경기도 1기 신도시 남부지구와의 교통 문제가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됐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평촌이 그렇고 분당이 그래요. 그리고 2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데가 판교잖아요. 판교가 성공한 이유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장들이 오해를 하는데 IT 업체를 낳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판교는 분당보다 서울에 가깝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강남을 지나서 말죽거리를 지나고 나면 곧바로 나오는 게 지금 제2판교 개발하는 곳이고 그 다음 판교가 나오고 그 다음 용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싼 땅이었어요. 원래 좋은 땅이었고 이거를 억지로 개발 못하게 묶은 게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남의 개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 구도심 빼고는 전부 다 묶어버렸는데 너무 불만이 크니까 하나 김을 빼준 게 분당 신도시고 그 다음 빼준 게 판교 신도시고 그 다음 김을 빼준 게 백현동 대장동이고 그 다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시흥동, 고등동, 상적동이라고 해서 성남의 서북부 바로 넘어가면 말죽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뜬 거지 IT 업체 있기 때문에 판교가 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5의 강남은 판교다. 강남은 이미 서울만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게 제 관측입니다. 확장장로 강남을 포함한 게 있기 때문에 마용여가 이걸 압도할 수 없을 거다. 즉 한국의 어느 지역도 이 강남 플러스 확장 강남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강남을 불패라고 봅니다. 그 결절점으로서 강남의 남부지역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소역이 존재하고 GTX A와C가 환승하게 되는 강남의 남부지역 그리고 송파구의 서쪽 또 하나는 전 국민이 모여들고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서초구 북부지역 이게 강남의 새로운 양대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다만 강남에 살 수 없다 보니까 저도 못 삽니다만 강남에 자꾸 꺾이기를 바라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부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제지들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 집값이란 말은 정말 부정확한 개념이다. 사실 여러분이 말하는 집이란 거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은. 일단 좀 통계 잘라서 말씀하시라고. 강남 상구와 나머지 서울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축과 신축을 구분하시라. 그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질문을 잘해야 된다. 강남이란 데는 그냥 부촌이고 이미 이거는 다른 지역 집값이 오르든 말든 관계없이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꺾이기를 바라지 말고 앞으로 강남에 벽응날 곳이 어딘가는 볼 수 있다. 다들 이 질문할 때 강남지 꺾이길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강남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식으로 하면서 왠지 기뻐하는 느낌들. 근데 그건 아닐 거다. 이미 부촌입니다, 여기는. 30억. 저는 사실은 뉴욕이나 샹하이나 싱가포르를 볼 때 아직도 저는 강남의 아파트 값은 싸다고 봐요. 사실 1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올만 하죠. 왜 나오면, 한국은 왜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 아파트가. 사실 100층짜리 또 올리고 강남에도 자꾸 이렇게 층고 제한 먹이지 말고 하면은 100억짜리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넘치듯이 뻗어나가는 미래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자꾸만 강남, 서울 또는 이제 성남이나 이런 도시들의 지자체장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그 미래를. 한국이 약간 자본주의 국가인데 약간의 사회주의 개념이 있어서 모두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좀 용납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자꾸만 강남이 꺾이고 다른 강남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다만 버금가는 곳은 있을 건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확장 강남일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요즘에 약간 주식 쪽에서는 한풀 꺾였습니다만 화면 디스플레이 이 라인에 따라서 확장 강남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때는 경기도의 특산품 반도체란 말이 있었죠. 그게 평택 지제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얘기였는데 지금 이미 그 말도 옛말입니다. 충청남도와 북도의 북부지역, 서울에 인접한 지역도 이미 어마어마한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송, 오창, 그리고 청주시의 서북부 지역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용인의 남부, 용인과 오산과 평택과 안성이 만나는 지점에 만들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삼전과 디스플레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아산, 탕정,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확장 강남의 선발대로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한국 도시의 미래에서 말씀드렸지만 KTX 천안 아산정에 내려서 한번 내려보시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려서 서쪽으로 한번 5분 10분만 쳐다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금 끝없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또는 오송역에 내려가지고 한번 반나절 시간 내서 오창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청주 시외터미널 근처 그 테크노폴리스라고 있는데 그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오송, 오창, SK하이닉스 보면은 2050년대에 한국을 먹여 살릴 지역은 여기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강남에 버금가는 뭐 굳이 말하자면 제2강남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여기서 요즘 좀 핫하죠. 세종. 제가 지난달에도 모 경제지에 컬럼 썼습니다만 세종은 제2강남은 아니다. 왜냐면은 세종은 공무원 도시예요.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이 사실은 세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70년대 초의 계획처럼 정부 부처를 전부 강남에 내려보내서 상공부나 총무처나 그리고 시청은 서초구 지금의 법원 자리에 보내고 그런 미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도시는 강남은 아마 대단히 단조롭고 공무원 월급 나올 때마다 그에 따라서 경제가 한번 돈이 돌았다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은퇴자들의 연금 따라서 빤히 미래가 보이는 그런 강남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강남이 아닌 딴 데 내려보내면서 다이나믹한, 즉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강남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강남이 가지 않았던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세종이에요. 정말 도시가 아파트는 많고 그런데 좀 단조롭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측이 돼요. 이 도시의 미래가. 세종 같은 경우가 아마 이번에 대선이 있습니다만 사실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지방선거가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해야 될 거고 많은 게 있을 건데 저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분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전부터. 이미 다만 이것이 곧 세종을 제2강남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2강남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정부가 포기한 땅을 민간 힘으로 여기까지 키웠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종은 아니다. 다만 반도체 벨트는 강남에 버금가는 굳이 말하면 제2강남이 될 후보지들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 추진했던 250만 호 건설 계획이라든지 숨어있는 그린벨트 개발 계획들이 전부 무산됐죠. 그리고 유탄이 튀어서 현 서울시장께서 추진하시는 신통기획이니 모아, 가로정비 이런 것도 사실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녹화 시점에서 지난 주말에 용산 아모레퍼시픽 뒤에 있는 예전 군부대 주변 마을을 다녀왔어요. 거기도 보니까 신통기획과 민간통합, 민간개발이 한참 추진 중이더라고요. 현재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방식의 공공개발이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분께서, 현 시장께서 대선에 안 나오시기로 하면서 좀 애매해졌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애매해졌다. 한편 약간 긍정적 요인이랄까 큰 변수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종 지역에 대한 주목도가 커졌다. 아마 세종이라는 도시는 현재 인구가 40만 정도인데요. 그래서 멈춰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세종시라고 국회 세종분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실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세종이라는 도시는 정부가 더 가주면은 인구가 늘고 안 가주면은 인구가 멈춰버리는 도시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야 전부 다 어떻게든 세종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용산은 애매해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당장은 못 가지만 어떻게든지 수습은 해야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야 될 겁니다. S1 구역이라고 하는데 아마 최소한 인구 10만은 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래 늦어도 올해까지는 나와줬어야 되는 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들이에요. 이것들이 일단 지금 스톱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어도만 올해 말까지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얘기가 나오고 후보를 모집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정권이 바뀌고 하면 세종에 가 있는 정부기관들 도로 돌아올 거고 서울 경기로 1차 내려갔던 공공기관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공공기관들은 지방에 간다는 게 확정된 상태인 거예요. 더 가면 더 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경향입니다. 오히려 대선 뒤가 중요해요. 이거는 공약을 뭘 던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갑자기 만들어진 대선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랄까요? 도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쪽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나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 미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세종, 나아가서 세종을 중심으로 한 청주, 대전, 대세청, 중부권 메가시티에 대한 주목도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청주공항, 서울 경기권과 청주공항을 이어주는 동남권 라인, 경기 동남권 라인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주공항은 원래 뭐냐면 70년대 행정수도 이전 계획 때부터 지금의 세종이 만들어진 미래의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기능을 하라고 만든 공항이에요. 요즘에 약간 주목해야 되는 게 청주 에어로폴리스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이 군용공항이에요. 군사공항. 그러다 보니까 민간 비행기 이착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활주로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마 경기 남부의 관문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이 기능하게 될 겁니다. 원래 이 기능은 수원공항의 군사공항인데 이 공항을 화성 쪽으로 내려보내면서 민군 통합공항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화성시의 반대에 따라서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청주공항은 경기도공항으로서 기능하게 될 거예요. 경기도 동남부 확장 강남에서 이 사람들이 인천이나 김포 가기 너무 멀거든요. 근데 청주가 가깝습니다. 이미 청주공항 이용객 현황을 보면 1위 이용객이 충청도가 아니라 경기도예요. 근데 더 편해질 겁니다. 그 핵심 기능을 담당할 것이 지금 중부나 제2중부 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철도 계획인 건데 중부 내륙선도 포함해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와 세종, 청주, 대전이 맞물려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꼭 대선뿐 아니라 향후 5년, 10년 사이에 제가 사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보면은 조금만 세게 나오면 결국 없었던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 미국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강경파들의 마가파들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최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러시아까지도 아군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큰 전략인 겁니다. 결국은 미중 갈등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탈냉전 이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안미 경중이라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미래는 안 온다. 심지어 트럼프하에서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기 트럼프 때의 핵심 담당자들, 나바로 같은 사람이 말했던 것들 또는 볼튼, 회고록들, 그 방송에 있었던 일 또는 지난 바이든 대통령 때 몇 가지 중요한 코멘트들 그리고 지금 2기까지 포함해서 천천히 보시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라 자꾸 말을 퍼뜨려서 아침 방송, 본인이 보는 아침 방송에 나와주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좀 걷어내시고 보시면은 사실은 대중 포위망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다른 부분들은 크게 제가 이제 한국 도시 미래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책은 아닙니다만 동아시아 해양의 대륙이 맞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중 포위망 그리고 그 최전방에 있는 한국이라는 구도의 변화는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는 관점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신냉전으로 왔다. 신냉전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 대 자유주의 진영의 대결이다. 다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가 좀 무섭습니다만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긴 몰라도 미국 중간선거 때 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봐요. 결국은
전통적인 자유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구도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과감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일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은 GTX-A의 북쪽 구간의 개통이었죠. 저 오늘 아침에도, 이 녹화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GTX-A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빨간 버스를 타고, 광역버스를 타고 분당에 왔습니다. 사실은 GTX-A가 완성이 됐었으면은 쓱 왔을 거예요. 성남역이나 구성역까지. 그리고 오는 버스에서 서울역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는 중에 광역버스 타면은 이게 경기도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뉴스가 뭐였냐면 GTX-A 북쪽 구간 개통된 지 3개월 됐는데 이용객이 500만 명을 돌파해서 벌써 남부 구간 이용객 전체를 넘어가 버렸다고. 많은 걸 상징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GTX 남부 지역은 의미 필요 없는 노선이에요, 정말은. 여기는 너무나 많은 광역버스가 있고 이 버스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버스 전용 차로로 갑니다. 그래서 본인 집에서 GTX-A를 타러 오는 데까지의 시간, 대심도 지하, GTX 이동, 다시 올라와서 삼성역에서 직장까지 가는 시간보다 집 앞에 있는 빨간 버스 타고 직장 가는 게 빠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북쪽 구간은 워낙 교통망이 부실하다 보니까 자유로 늘 막히거든요. 이거는 혁명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는 것은 대단히 늦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말하는 철도나 이런 교통망 시간표를 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마시라. 그 GTX-A 삼성역에 2025년에 내릴 거라는 희망적인 발표를 믿고 운정이나 장항동 요즘에 킨텍스 주변 집산분들이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볼 때는 5년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년 더 남았어요. 다만 30년대가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 가동할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사고죠. 신안산선 광명구역 집안 치마. 신안산선 참 중요한 노선인데 이번 공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번 사고가 언제 왕도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걱정 요소가 많은 건데 30년대 초에는 좀 움직여주길 바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GTX-A가 분단된 상태에서도 남과 북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권, 특히 부산권에서 불만이 뭐냐면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철교 났으면 이미 개통했을 건데 굳이 지하화 시킨다고 했다가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2020년에. 그리고 5년째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는 분단된 상태에서 여기 싱크홀 났다고 가동 안 해주고 수도권이라고 완공 안 되는데 가동해 주냐. 우리도 해달라. 양쪽 개통해달라. 라는 압박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마산, 창원, 김해, 부산, 강서구까지 개통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건 이제 차별을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 들어왔다라고 하는 낙동강 쪽에 갔는데 그와 동시에 봤던 게 뭐냐면 사상 하단선이라는 지하철 공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2년 동안에 열 몇 번의 싱크홀이 났다고. 제가 간 그날도 2건이 싱크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하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은. 한국 사람들이 하도 지하화 신앙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철도 너무 싫은 거예요. 다 내려보내라고, 다 묻어버리라고 했던 영수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 명일동도 보면은 9호선 지하화 및 연장선 지하화 및 해종부천 지하고속도로잖아요. 막 건드려버린 거예요. 땅의 성질도 알지 못하고. 땅은 단단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하화하면 당장은 좋지만 30년 뒤, 20년 뒤에 몇 배로 결제 영수증이 돌아옵니다. 지하화는 사실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부터. 내 집 앞에 지하철이 지나길 바란다면 아마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차장들이 철도가 유행이 돼버려가지고 한때 트램 하다가 트램은 사실은 버스거든요. 버스는 사실 전차인데 트램은 지하철이 아닙니다. 철도가 아니에요. 자꾸 말장난 하시더라고요. 지하화를 입차로 가지고 지하화라 그러고 트램을 가지고 철도라 그러고. 근데 대전 같은 경우가 사실 모노레일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10여 년 전에 그 그늘 생기기 싫다고 지하화가 아니면 트램 해달라고 했다가 10년을 공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트램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호선은 이제 굴절 버스를 놓겠다고. 대전 지하철인 도시철도인데 버스를 놓겠대요. 철도는 버스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좀 세게 말씀드리면 말장난을 하는 것인가라는. 이게 시민들이 이런 걸 좀 문제를 깨닫고 정확히 개념들을 파악하시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인 행정가들이 자꾸만 이렇게 좀 호도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대선 끝나고 나서 내년 지선까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제발 좀 그런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오늘 처음으로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서울, 강남, 강북 이런 곳들을 주로 다니게 되는데 모처럼 확장 강남 영역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그래서 인터뷰 전에도 분당 서현지구 공공택지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곧 재건축, 재개발 움직임이 시작될 곳들에 대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실 저는 강남 이상으로
미래가 밝은 곳이 확장 강남이라 보기 때문에 이 확장 강남의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말보다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말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아마 여름이 끼어 있을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 조심하십시오. 좀 답사하다 보면 벌써 여름이에요. 건강 조심하시고 꼭 선글라스하고 양산 챙기십시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